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고 돌아오신 거죠? 딱 쉬고 왔더니 오늘 시장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합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5,670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장중에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9만 원 선을 넘어간 영향이 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 SK스퀘어 등의 또 종목들이 잘 해내고 있고, 지수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쓰다 보니까 증권주 괜찮고요. 오늘 조선주도 긍정적인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주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순환매 장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전략 삼아서 앞으로의 2월 말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지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삼성전자가 19만 전자를 성공을 했습니다. 19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 트랜스포스에서 HBM에 관련한 최신 산업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 이슈를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엔비디아 공급망은 메모리 3사가 당당하게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AI 인프라 확대 속에서 아무래도 GPU 수요가 늘고요. 그러다 보니까 HBM4 도입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이 타겟선을 끊을 수 있을까 고민이실 텐데, 일단 엔비디아 루빈, 차세대 루빈 플랫폼이 그 결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트렌드포스에서는 메모리 3사가 결국은 HBM4 최종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잘 겨루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메모리 3사라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일컬을 텐데, 삼성전자가 가장 선두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HBM4 관련해서 첫 인증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원래 엔비디아의 든든한 고객사였죠.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고객 쏠림 현상을 막고자 그런 고객사를 펼치는 데 조금 더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와중에서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물량 쪽에서는 큰 변화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최종 단계에 진입한 바 검증 2분기 완료하고요. 양산 돌입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북미 쪽 기업들 굉장히 중요할 텐데, AI 에이전트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에이전트 시대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 머니코드에서 잘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학습에서 추론형 AI가 되면서 급격하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작년 말부터 수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19만 원 선 넘어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신고가를 써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장중 90만 원 선 돌파했고, 그와 관련된 SK스퀘어도 52주 신고가 격신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이후에 머니코드 뒤편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긍정적인 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갔는데요. 전반적인 메모리 공급 업체들의 갑 중에 갑 현상은 2월도 좀 든든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슈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워낙 이제 메모리 그 공급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올리면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양쯔 그리고 창시 메모리 테크놀로지 활용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메모리 빅3,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3간 구도에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공급 협력사로 유명하죠. 특히 낸드 쪽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하게, 그러니까 메모리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메모리 단가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협상 대응력 이런 부분에서 나온 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D램 같은 경우에 비중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물량을 이제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보완하는 형태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낸드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키옥시아 이런 부분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에서는 팀 쿡 CEO가 이런 부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공급망 관련해서 혹시 구속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메모리 수급은 관리 가능한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키옥시아와 애플과의 그 협력 이슈가 참 그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뭐냐면 1월과 3월 낸드 공급가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키옥시아가 갑이다 보니까 직전 대비해서 100% 인상하겠다라는 경우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플의 현황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반기로 계약했던 걸 더 쪼개서 왜냐하면 반기보다 분기로 계약을 해야지 메모리 가격을 더 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메모리 공급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기에서 분기로 단위 가격 협상 전환이 되면서 마진에 대한 부담감도 왜냐하면 압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늘 수 있다라는 가능성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HBM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중국 시장, 왜냐하면 메모리 3사 업체들의 가격이 너무 오르면 중국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은 빅3에 비해서는 격차는 있겠죠. 하지만 낸드 같은 경우에도 서방 기업과 기술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이걸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약간 찝찝한 거는 미 국방부에서 창신 그리고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기업하기 위해서는 협력하기 위해서는 뭔가 일정 부분 희생양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이슈를 보면서 그냥 애플이 중국 공급단에서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시고 이게 결국 메모리 3강 구도의 어떻게 보면은 갑 중에 갑의 그 일련의 형태다라는 부분으로 이후의 가격 전가가 어떤 흐름으로 나올 것인지 우리가 메모리 3강 구도 안에서 앞으로 살펴볼 중요한 이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LSA에서 K조선주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탑픽부터 말씀드릴게요. 탑픽은 HD 현대중공업 되겠고요. 오늘 조선주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오늘 나타내 주더라고요.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목표가가 84만 7천 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 부담이 일정 부분 좀 제한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해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수함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조선은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붙어야지 더 잘 가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 해군 수주의 최대 수혜주이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주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 가치에 지금 백로그라고 해서 수주 잔고를 나눈 거거든요. 앞으로 수주 잔고 일감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나 평가받겠느냐를 표시하는 하나의 지표 되겠는데요. 이게 목표치는 1배인데 0.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CLSA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이제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조금 더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던데 목표가는 16만 7천 원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 해군 재건의 수혜 핵심주다라고 종종 언급이 됐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듯 했고요. 물론 밸류는 과거 고점 사이클을 상회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다만 역시 HD 현대중공업이 저평가된 이유가 수주잔고에다가 기업 가치에다 수주잔고를 나눈 값이 저평가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부분으로 했을 때 1배 적용이 타당하다라는 원칙으로 해서 이런 목표가를 산정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조선주를 보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미국 쪽에서 자국 조선업이 많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이를 재건하려는 움직임, 그래서 마스가도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세에서도 조선업이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무게를 들고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 쪽에서 조선업을
조선업을 재건하고자 하는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브릿지 전략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함의하는 바가 있는데 외국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본국 야드에서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고 이후 대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합작 법인이나 여기 나와 있는 듯이 미국 내 야드를 매입하거나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일부 물량을 이제 투자한다. 미국 본토에서 생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는 브릿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조선주는 3주간 좋지는 않았거든요. 마이너스 16%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메모리가 조금 더 강해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상 좀 소외받는 흐름들도 있었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좀 우려로 조선주의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재건에 대한 해양 행동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행정 명령에 대한 정책 리스크 이런 부분이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잔고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수주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 연휴 끝난 이후에 조선주의 흐름들이 좀 튀어오르는 또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역시 조선주 중에는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해군 테마가 노출된 그런 핵심 종목 봐야 되는데 결국 이 둘이 될 것이다라고 CLSA나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바 공통된 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방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요. 차세대 군수 지원함 공동 협력하는 이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필라델피아 조선소 거느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스탈 미국 그 조선사와 또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이 좀 유일하게 잘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CLSA의 의견 여러분 잘 보시고요. 뭐니 해도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이라는 거 다시 한번 CLSA의 그 전략 살펴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한 10시 12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출발했습니다. 5,673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오늘 전장에 이어서 긴 연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줬는데요.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토톱의 강세가 강합니다. 삼성전자 5% 가까운 상승세 붙으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을 냈고요. 장중에 19만 전자까지 달성해냈다라는 점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1.7%가량 오르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HBM4 양산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라는 모멘텀 타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강한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도 이제 엔비디아의 HBM4를 납품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향후 주가 흐름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분기에 3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1분기 디램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90% 가까이 튀어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특히나 삼성전기가 12% 가까운 상승세 붙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MLCC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35만 원 선까지 넘으면서 신고가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도 좋은데요. 지금 미국과 마스가 협력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이 해양 행동 계획을 발표했는데 자국 본국 조선소에서 이 초기 계약 물량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기면서 오늘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약 8%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좋은데요. 하나솔루션 17% 넘게 급등 중입니다. 최근 들어 태양광이 스페이스X 데이터 센터에 우주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원으로 부상되면서 주목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하나솔루션 시장 안에서 가장 크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5,600선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한 만큼 증권주들도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4% 넘게 오르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까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지주사단 그리고 은행주, 보험주 같은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내로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2월 달 안으로 빠른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다만 신한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는 1%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1.5%가량 오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4% 가까운 급등세 연출합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전력기기 3사가 오늘 동반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 관련된 종목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요. 지금 이제 마스가에 이어 만우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붙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이 협력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원전 협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2.59%가량 상승이고요. 현대 건설도 4.6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까지 5.35%가량 오르면서 오늘 원전 관련된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 상황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쪽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위치해 있는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6%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40만 원 선 회복했고요. 삼천당 제약도 11.21%가량 급등 중입니다. 나머지 ABL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특히나 ABL바이오는 3%대 강세 탄력 유지하고 있는데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낙폭을 조금씩 줄이면서 그래도 0.74%가량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단 D&D 파마텍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케어젠도 13% 넘게 급등 중입니다. 미용 의료기단 안에서 클래시스가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 전망을 내놨고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6% 넘게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특히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 장 초반 대비해서 눈에 띄게 커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6% 넘게 오름세고요. 로보티즈라든지 SPG 그리고 하이젠 RNM까지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단도 좋은데요. 장 초반에는 잠깐 하락했었던 종목 리노공업도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동진세미캠도 3.69%가량 상승, HPSP도 7.63%가량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주도 전반적으로 좋고요. 오늘 화장품단도 좋은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좋았는데 코스닥에서도 좋습니다. BHI라든지 우리기술은 4.78%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지금 장 초반보다 현재 시간 1시간가량 지난 시점 더욱더 좋은데요.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2% 넘는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1%가량 오르면서 전장 대비해서 무려 150포인트가량 튀어오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5,653포인트 지나가면서 오늘 신고가 써냈습니다. 5,670포인트까지 장 초반 돌파해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가까운 급등세 1,138포인트 지나가면서 오늘 1,130선 뚫어냈습니다. 1,140선 돌파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도 2.71%가량 오르면서 836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일제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1,000억가량 팝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약 3,0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 3,7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양시장을 오늘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외국인이 2,300억가량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양시장을 팔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3,800억가량의 순매도가 붙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거든요.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일단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AI 시대가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수익화 논란이 딱 생겼던 시점이 작년 11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여전히 AI가 고비용 산업을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고인력, 그러니까 고급 인력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인력에 대한 비용을 대체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거는 기업에 보면 어떻게 보면 수익성 압박 우려로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AI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슈에 따라서 업종 간의 온도차도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주가 떨어지는 흐름들 설 연휴 전에도 있었고요. 반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승 여력, 이런 부분이 여전히 탄력적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간밤에 마이크론이나 급등하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증명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추종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불확실성 속에서 종목을 압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 장세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수급적인 흐름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기계적인 매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표현했고요. 중요한 거는 글로벌 유명한 헤지펀드들이 13F라고 해가지고 4분기에 어떤 주식을 팔고 샀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들에게 알짜 그런 보고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 포트폴리오에 어떤 걸 담았는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정리해봤거든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 국민연금 한구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와 맞물려가는 흐름들이 있었겠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부분이 M7 중에 테슬라만 유일하게 좀 줄인 흐름들이 있었더라고요. 약 56억 원 비중이고 그래서 비중이 요만큼 줄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참 반갑게도 역시나 K 반도체의 위력을 알 수 있듯이 K 반도체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편입이 늘었구나, 그 금액이 늘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시 마이크론이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헤지 펀드들이 대거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대표적으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14배의 비중 확대했거든요. 역시 HBM에 대한 선두 주자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AI 메모리가 부족하면서 마이크론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이러면서 마진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자금이 쏠리는 형태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썰진F 공개가 됐는데 뭘 사고 팔았을까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인텔에 지분 투자를 했는데 금액 써놨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4분기에 애플과 아마존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 회장이 CEO 그만두기 전에 애플과 아마존 비중을 줄였구나. 그리고 현금 비중은 높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오히려 뉴욕타임스 같이 전통 미디어 이런 부분의 비중을 확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에너지 업종도 올랐고요. 보수적 가치 전략을 조금 더 세웠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일부 하드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썰진F에 보면은 좀 축소하는 흐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점도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엔비디아나 TSMC 등 주요 펀드들이 이런 흐름들을 좀 가져갔고요. 듀케인 패밀리라고 해서 고가 논란에 휩싸였던 칩 제조사들을 좀 차익 실현했습니다. 모멘텀 과열에 대한 경계 조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듀케인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케빈 워시라고 연주, 그러니까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이 여러분 아실 텐데 그가 좀 몸담았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일리 기포트라고 해서 장기 성장 펀드거든요. 여기는 쿠팡 상장 초기에 여기에서 투자를 좀 했었고 4분기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1,460억 원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일정 부분 말씀드리면서 역시 하드웨어에 대한
대한 전략, 그게 집중도를 낮췄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공통된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13F 보니까 AI 기업들 수익 가리기에 여념이 없었던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 수익화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포트의 변화들, 이런 부분이 확연하게 좀 감지가 됐고요.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메모리, 플랫폼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늘렸다라는 부분이 좀 보였고요. 퍼싱스퀘어가 그 메타 플랫폼을 대규모 신규 편입을 했더라고요. 저평가 AI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느끼는 했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공략을 했습니다. 바이드를 추가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AI 혁신주에 대해서 이제 중국 시장도 바라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크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방산 쪽, 에너지 쪽,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또 투자처이자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기아, 이런 전략 궁금하실 텐데 배당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사야 됩니다. 이런 리포트가 하나증권에서 나와서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T+2입니다. 결제될 때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틀 전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 배당 수익률을 여기다 써놨고 배당 기준일이 28일이거든요. 현대차는. 그러니까 이거래일 이전에 매수를 해야 되니까 현대차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까지 매수하셔야 됩니다. 같은 논리로 현대모비스는 3월 18일까지 매수를 해야지 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3월 23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월 25일까지 약 5주 기준인데요. 배당 수익률 매력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여기 기아가 4.1%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매력도로 봤을 때 기아가 제일 세고 그 다음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보통주가 되겠습니다. 5주간 배당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가장 기아가 괜찮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작년 DPS 같은 경우에 6,800원 정도였는데 전년 대비해서 상향된 흐름이고 현대차는 약간 못 미치더라고요. 이게 전년에는 6,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좀 줄었죠. 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땐 10,000원입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이 이슈는 좀 올해 주가가 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효과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매력도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주주 환원율 목표를 써놨는데 기아가 35%인데 다 채웠거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조금 남았고 현대차도 35%인데 25%까지 채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4월 27일까지 4천억 원 자사주 취득, 이런 이슈 있는데 좀 보시고요. 기아는 일단 이 목표를 다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사주 취득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3사가 주가가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매력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쪽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로 차량에 가는 SDV나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게 사실 현대차의 주가를 올리는 강력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도 주가의 향방을 가를 주요 촉매제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꼭 배당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사야 되는지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쿼리에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를 분석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써놨습니다. 그리고 부품주보다는 완성차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탑픽은 기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업 가치를 약 58조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각각 기업마다 지분의 가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6조 현대차, 기아 10조,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각각 6조 5천억 원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다만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꽤 큽니다. 시총의 34% 순이어서 아무래도 기업 내에 민감도로 봤을 때 그룹 내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해놨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향후 좀
현금 주머니는 빵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향후 3년에서 6년간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관세 부담도 일정 부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좀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HEV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이쪽에 믹스가 확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현금 주머니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시스 한 5%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던가요? JP모건에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 증권사는 약간 엇갈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목에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일단 클래시스는 목표 주가 JP모건에서는 올렸습니다. 기존은 7만 5천 원이었는데 8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이유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했기 때문에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올해 경영 가이던스 성장 동력 있는데 이런 부분 이제 브라질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측에서는 브라질과 인도 직판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했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침투해서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브라질 매드 시스템즈 인수 건입니다. 일단 3월에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보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가속화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 사실 다올투자증권에서는 8만 4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내렸거든요. 그 이유가 인수 지연으로 추정치를 소폭 하향 조정한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차 증권에서는 클래시스를 보면서 8만 9천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목표가 상단이 하나증권이었는데 여기는 9만 2천 원으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런 반면 다올투자증권은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 내린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JP모건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클래시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쓴 우리 증시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끝났고 목금 이번 주에 남았지만 그래도 전략을 잘 재정비해야겠죠. 오늘 2대1리 김태훈 파트너 연결해가지고 오늘 시장 상황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파트너님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투자 수익률 잘 이끌을 수 있는 전략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또 최고치를 쓴 지수 또 종목 눈에 띕니다. 네. 네. 예전부터 이렇게 시장이 말 그대로 이제 기관 투자나 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대형주를 유지로 해서 끌어오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이 말 그대로 코스피는 5,000포인트가 넘어가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선호하는 대중주라고 볼 수 있는 증권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이 SK증권과 상상인증권 같이 저가 이 증권주들이 바로 상한가를 치는 모습은 더더욱이나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은행권이나 다른 그 금융권에 있던 자금들이 증권 쪽으로 많이 몰려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만큼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그 제조업 쪽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상반기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좀 내후회한이 있다 보니 그 내수 쪽도 많이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도 1%대까지 떨어지면서 작년 상반기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기저효과가 돼서 우리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방원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체들인데요. 조선 같은 것도 그렇고 원전 같은 것도 그렇고 한미 그 관세 협상에 좋은 카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이 이란과 실제로 전면전을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좀 휩싸이면서 말 그대로 이제 이 방산주도 또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에너지원이 두바이유다 보니까 이 두바이유가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죠.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르면 또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오릅니다. 이거는 거의 산수와 같은 것이죠.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보라고 하고 특히 태양광 발전에서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 이런 대장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뭐 두산에너비티를 비롯해서 이쪽 두산 풍력 쪽에도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개인 투자가들이 유니슨 같은 저가주들을 또 사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은 이 지금 시장의 매수 주체가 개인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설 연휴 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항공주들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대한항공과 뭐 제주항공, 에어부산, 뭐 진에어 등 이런 대형 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이 저비용 항공사마저도 뭐 말 그대로 이제 실적들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과 비교해서 기저효과를 확실하게 누리는 건 이들 항공사들입니다. 물론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좀 오르는 편이라 이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만 길게 보시면 이 항공주들은 작년보다 더 나은 실적을 올해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한번 포트에 편입해 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금강산 관광주들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이러한 남북 대화 관련된 이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기대감만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지만 이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기대감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이 남북 경협주들도 지금 충분히 저가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가 몰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선익시스템과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같은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이나 이런 쪽에도 매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와 SK 같은 이런 엔드 유저, 즉 이 칩 메이커가 수익이 많이 날 때는 대규모로 설비 투자를 합니다. R&D에도 많이 투자를 하죠. 그렇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장비들이 큰 수익을 입을 가능성이 크죠.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도 실적 호전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실적 호전주들이 파란색을 나타낼 때가 사게 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실적은 좋았고 더 좋아질 건데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전략 말씀해 주셔서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는 뭘로 가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네.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무조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를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번에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섹터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태웅이라는 단조업체를 보실 필요가 있죠. 이 태웅은 단조기업으로 SMR 기자재 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풍력타워 관련된 부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을 통해서 장기간 우상향하는 차트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움 같은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주가 우상향 기대에 대한 모멘텀 챙겨주셨습니다. 태용 관심 있게 봐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온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ETF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바로 이어지는 전략은 ETF 전략입니다. 잠시만요.
네, 코스피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시작이 됐었고 뒤따라서 중소형주 코스닥도 상승폭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끝난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또 수익의 기쁨을 맛봐야 될지 ETF 전략 통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는 잘 쉬고 오신 듯합니다. 아유,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네. 많이 다급했나 봐요. 주식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ETF나. 아니요, 뭐 네. 오늘 장도 보니까 네. 연휴 기간 동안 쉬었던 것을 한 번에 풀어버리겠다. 네. 뭐 그런 성격의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연휴 기간 동안 미국장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좀 정리를 네. 좀 해드리면 네. 연휴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표는 역시 물가 지표였어요. CPI 지표가 결국은 물가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요. CPI 1월 CPI가 예상치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는데 역시 소프트웨어가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위기론이 좀 대두가 됐었고요. 실제로 BOFA라는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 게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한테 뭐가 가장 큰 리스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AI 버블이 가장 큰 리스크다. 특히 소프트웨어 쪽 버블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약간 끝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FOMC 의사록에서 예상외로 좀 강경한 발언들이 좀 나왔어요. 물론 네.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분은 2명이셨지만 투사이드 전략, 즉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두 가지를 전부 다 검토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FOMC 의사록도 시장의 기대와 달리 좀 강한 비둘기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대규모 캐펙스, 즉 자본적 지출이 투자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한 3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2번도 좀 버거운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AI발 버블, AI발 소프트웨어 위기론 이런 것들이 좀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시장은 왜 강하냐? 네. 결국은 AI 버블론,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따라갈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이고 즉 금광에서 역시 꽃갱이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예. 금광에서 금은 아직 못 캐고 있지만 꽃갱이가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와 함께 증권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강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고객 네. 예탁금이라든지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성장 펀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한국 시장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을 이게 압축해서 다 핵심 요약만 네. 정리를 해주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AI 기업 같은 경우에도 누가 돈을 벌 것인지 네. 작년 11월부터 계속 그 수싸움을 해왔는데 역시나 이어졌었고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강합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가 19만 원 선을 네. 넘어섰고, 근데 한편으로는 메모리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마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계속 되겠죠, 이런 싸움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규모에 대해서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 와, 집계가 안 되더라고요. 거의 규모가 계속 집계할 때마다 커지니까 네. 뭐 어떤 자료에서는 뭐 6,800억 달러?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면 이미 7천억 달러 넘는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AI 수익화의 계곡, 저희는 뭐 밸리 오브 모니테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수익화의 계곡에 진입을 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가장 필수적인 매개체는 역시 반도체고요. 반도체 HBM4 오늘도 뭐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의 HBM4를 뭐 핵심으로 두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아마 주가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026년은 결국은 HBM4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는 원년이기 때문에 아직 한국 시장이 갈 길은 좀 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결국은 필연적으로 메모리가 차지하는
그 원가, 즉 전체 AI 서버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원가가 과거에는 5에서 1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35% 수준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슈퍼 사이클을 바라보는 한국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역시 삼성전자를 안 가져갈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브리핑 머니코드에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썰틴F 보고서에 네. 어떤 종목을 팔고 샀는지를 중요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투자의 패턴이 정말 이제 돈을 버는 기업으로 네. 전환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를 가동시키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전력이나 네. 냉각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대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데만 수익을 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ETF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자본 시장에서 그런 흐름 포착이 되고 있죠. 정말 예, 부착되고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AI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를 너무 과도하게 돌렸을 때는 필연적으로 냉각 장비에 대한 쿨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역시 전력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력 3사의 수주 잔고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변압기와 송배전망 역시도 굉장히 쇼티지가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기기 쪽에서 저는 그런 움직임들을 포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안정적인 전력을 주기 위해서는 ESS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와 송배전망 ESS가 저희 ETF 업계에서 가장 바라보는 첫 번째 수익화의 단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진 않았어요. 결국은 냉각에 대한 패러다임. 과거에는 뭐 공냉식으로 했었다가 팬을 돌려서 이제는 액체에 담궈서 식히는 방식을 쓰고 있다가 지금은 뭐 더 다양한 방식, 뭐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냉각의 패러다임, 액체 냉각이라든지 액체 냉각을 통한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이 수익화에서는 가장 필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냉각과 관련된 ETF는 없어요. 네. 전력기기 ETF는 있지만 저희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략적인 상품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있겠군요. 네,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런 냉각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전력기기는 뭐니 해도 전력기기 빅3라는 든든한 우군들이 자리 잡고 네, 있는데 네, 네. 아직까지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작은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해외에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AI 시대에 다양한 ETF 전략들도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런 네. 부분에서 발빠르게 포착해서 해 나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는 확실히 좀 아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는 워낙 오늘 또 최고치를 썼고 코스닥이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것은 네. 코스닥이 반등을 하니까 네. 코스피가 약간 주춤?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4%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이제야 때가 왔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가 1,180이었는데 넘는 거 좀 시간 문제인가 이런 기세라면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개인분들 코스닥 ETF에 대한 관심 최근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황 좀 궁금합니다. 네, 1월 달에 코스닥 150 ETF로 들어온 자금만 삼성자산운용이라든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든지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만 하더라도 거의 6천억 이상 들어왔거든요. 네. 1월 한 달간 코스닥 150으로 유입된 자금만 5조가 넘습니다. 물론 코스닥 레버리지 ETF에는 ETF 100%, 주식 100%, 선물 10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로 들어온 금액을 치면 안 되겠지만 선물이 고평가되면서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들어온 금액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6조 원 정도의 금액이 1월 한 달간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다소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코스닥 150 쪽으로 그렇게 눈에 띄는 수급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도 2월에는 얼마나 들어왔나 체크를 해봤더니 2월에도 꽤 들어왔습니다. 2월에. 예, 물론 조단위는 아니지만 6천억 정도 들어오면서 2월에도 코스닥 150에 대한 개인들의 ETF 순매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2주간이었는데. 예, 2주간밖에 안 됐지만 물론 1월 달과 비교하면은 폭발적인 수급은 아니었지만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것은 뭐니 해도 정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책. 정책에서 코스닥
그 국민성장펀드에서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와 같은 신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또 증시 활성화 정책, 그리고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물론 코스닥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 한국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너무나 빠르게 사라졌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가장 키포인트예요. 결국 코스닥에 대한 불신 분명히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적인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코스닥 대장주가 또 코스피로 넘어가면서 또 코스닥에는 대장주가 사라지는 네. 그런 현상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신으로 쌓여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한다면 코스닥도 분명히 키 맞추기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대목은 뭐냐면 뭐 코스닥에 대해서 어닝이라든지 뭐 컨센서스라든지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건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코스닥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ETF를 담당하는 매니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코스닥 150 관련된 수급이라든지 코스닥 150 ETF와 관련된 뭐 그런 자금 흐름들을 좀 얘기해 드리면 그걸 좀 꼼꼼하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스닥 정부 정책에 대한 의지가 좀 강력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오를 것이다에 베팅하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정책에 베팅한다. 네. 그리고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에 네, 베팅한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제가 이제 고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삼성전자만 사놓을 걸.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만 사놓을 걸. 최근에 또 미국 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코스닥을 사놓을 걸. 이런 것들이 아마 코스닥 매수세로 좀 네. 전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교훈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동안 좀 코스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업종이 이걸 끌고 가지 확인해봤어요. 첫 번째 금융,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ETF, 바이오 쪽도 잘 나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예. 자, 바이오는 예전 바이오와 요즘 바이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바이오는 뭐 임상 들어갈 거야, 임상 1상 들어갔어, 임상 1상 통과했어, 임상 2상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먼 미래 드림을 쫓는 그런 바이오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수출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적과 기술력을 담보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대표적인 종목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패시브, 즉 시장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이오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기업이 어떻게 기술 이전을 할지 그리고 이 기업의 기술력을 누가 인정해 줄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에 한해서는 액티브 ETF라고 해서 100% 시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장을 쫓아가되 일부는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자유의지에 따라서 종목을 선별하는 액티브 ETF의 시대가 바이오를 통해서 도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도 단순한 패시브 ETF, 즉 시장을 사는 ETF보다 액티브 ETF 종목을 골라주고 웨이트를 달리해주는 액티브 ETF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은 아직까지는 액티브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뭐 일단 그쪽에 있어서 좀 선행적인, 선도적인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을 갖고 있는 액티브 매니저의 역량을 좀 따라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스닥도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옥석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액티브 ETF.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네. 예전에는 액티브 ETF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펀드야? ETF야? 네네네. 아니면 그냥 ETF야?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또 시장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고 또 오르는 종목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액티브 ETF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액티브 ETF라는 것은 기초 지수를 100% 추종하는 게 아니라 네. 70%만 추종하면 네, 됩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30%는 어느 정도 자유, 역량, 버퍼를 가지고 자유롭게 종목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액티브 ETF입니다. 네, 이렇게 조금이라도 상식을 알고 투자하시면 눈이 좀 띄우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상식과 요즘의 트렌드를 잘 반영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정책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러면 고배당주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배당주 ETF. 네. 예. 결국은 제가 이 방송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네. 배당은
주주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 네, 주주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네, 배당의 네.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업들 잘해야죠. 예, 이번 정부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주 가치 제고, 즉 주주 우대해줘라. 주주가 얼마나 너희 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주주 가치를 1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배당이고요. 그런데다가 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배당금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배당이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 그리고 매크로 환경,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졌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펀더멘탈 좋고 영업 잘하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삼박자가 아우러진 게 배당이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연금생활자라든지 노령생활자들, 즉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불려오는 자산에서 인컴, 즉 내 생활비를 뺏쓰는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고배당주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났다. 즉 사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런 고배당주의 매력은 글쎄요,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네,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저도 알고 있지만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기업들도 이제 주주나 정부의 눈치, 어떻게 보면 주주 사랑을 표현하는 게 배당이라고 또 수식어를 잘 붙여주셨는데 네. 그런 걸 또 전략적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 배당주는 반드시 좀 보고 옥석 가리기 좀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터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 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 번아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목 선택의 중요성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2월 말 전략, 3월 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정말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본다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은 가는 종목, 가는 업종은 계속 가거든요. 네. 특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네. 네, 특히 HBM4 모멘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서버에서 캐파시티 MLCC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드디어 삼성전기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두 자릿수 급등세. 예, 결국은 봤을 때는 첫 번째 키포인트는 역시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는 반드시 must have 아이템, 반드시 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력이라든지 냉각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반도체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수요만 늘어나는데 전력 수요가 없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와 전력, 냉각 이런 수요는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잘 움직이는데 수급이 빠져버리니까 주춤한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굉장히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금 줄여주시고 그렇게 접근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3월에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FOMC 있죠. 그리고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 청문회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물가지표 발표 있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3월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현금을 요만큼이라도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AI 투자 잘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안에 변동폭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AI 시대의 현명한 ETF 전략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후련하네요. 네.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테슬라가 한국 반도체 인재 확보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일론 머스크는 17일 X에 테슬라 코리아 인공지능 칩 디자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한국에서 칩 설계 팹, AI, 소프트웨어 인재를 찾는다고 밝혔다. 태극기, 이모티콘 16개를 함께 올리며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23조 원 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공장에서 차세대 칩을 생산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고대역 폭메모리 강국 한국을 겨냥한 인재 확보전이 본격화된 셈이다.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 더해 미국 빅테크까지 가세하면서 반도체 엔지니어 쟁탈전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올해 K-팝 컴백 스케일 혹시 보셨나요? 드디어 기다리던 BTS의 완전체 컴백과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랙핑크 컴백이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컴백 조금은 특별하다고 합니다. BTS는 서울 광화문에서 완전체 컴백을 하고요. 블랙핑크는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과 협업을 합니다. 먼저 BTS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새 정규 앨범 제목은 아리랑으로 이름부터 한국적인 정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컴백 무대는 경복궁 내부에서 출발해 광화문과 월대를 지나 광화문 광장 북쪽 시작점에 설치된 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오프닝 퍼포먼스가 당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사전에 녹화될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K-팝을 선도하는 BTS의 완전체 컴백인 만큼 인근에는 최대 2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경찰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190여 개국에 생중계되는데요. 서울의 문화유산 공간이 동시에 이 글로벌 콘텐츠로 확장되는 구조인데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블랙핑크도 마찬가지로 문화유산 전노사로 나섭니다. 블핑은 새 미니 앨범 데드라인 발매를 기념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중박 협업회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국중박이 공식적으로 대규모 협업을 진행한 K-팝 가수는 블핑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블핑 멤버들은 국중박 대표 유물 8종에 대한 음성 해설에 참여하고요. 또 건물 외관을 블랙핑크를 상징하는 분홍빛으로 물들일 예정입니다. 또 국중박 메인 로비 역사의 길에 자리한 광개토 대왕릉비 앞에서는 블랙핑크의 신보 음원을 하루 일찍 들을 수 있는 리스닝 세션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을 하는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새 앨범을 미리 듣는 자리가 박물관 한복판이라는 점은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주가 흐름과 증권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먼저 하이브입니다. 최근 주가는 BTS 완전체 복귀 기대감을 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최대 50만 원까지 제시하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복귀 이후에 펼쳐질 투어와 글로벌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BTS 단일 월드 투어가 창출할 수 있는 공연 매출은 최소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굿즈 매출, 플랫폼 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매출까지 더해지면 수익 구조는 훨씬 넓어집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선제적 비용이 반영되며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는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에서 매출이 붙는 구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랙핑크 활동 재개와 베이비몬스터의 글로벌 확장, 빅뱅 컴백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핵심 IP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반영된 블랙핑크 투어 규모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공연 횟수가 확대될 경우 실적 상향 여지도 열려 있는데요. 엔터 산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관객 수가 늘어날수록 이익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를 실적 회복이 본격적인 전환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BTS와 블랙핑크 컴백은 주가는 물론이고 상업적인 효과도 크지만 이들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전파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최애스타가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면 그 효과와 파급력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엔터즈의 주가에도 볕이 드는 기회가 될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뭐 BTS 컴백으로 엔터주까지 만약에 이 지금 강세장에 합류를 해주게 된다면은 정말 엄청난 지금 파괴력을 갖게 되겠죠. 지금 엔터주도 게임주도 그리고 뭐 철강, 화학 아직 안 움직인 업종들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업종들 없이도 지금 5,7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소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3,000, 2,000 뭐 주가가 이랬는데 말이죠. 언제 이렇게 됐는지. 자, 지금 6,000도 지금 가시권에 지금 들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오늘 코스닥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1,200을 눈앞에 두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삼성전자는 지금 19만 원을 앞에 두고 있고요. 오늘 내로도 19만 원 터치가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되면 20만 전자가 드디어 뭐 그때가 5만 7천 얼마였나요? 5만 7천 얼마, 아니 6만 7천 얼마인가. 그때 그 최고점에 물렸던 그 부분 있잖아요. 9만 원대였을 거예요. 9만 원대 후반대에 물렸던 거. 야, 그때 언제 오겠느냐 구조대. 이랬는데 거기서도 2배 올랐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 구조대들을 기다리면서 정말 막 거기만 오면은 팔겠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러신 분 계셨잖아요. 와, 근데 거기서 구조대에 구출되신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헬리콥터 타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9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정말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까지 갈런지. 자, 지금 증권주들은 난리가 났네요. 미래에셋증권 오늘도 15% 가까이 오르고 증권주들 뭐 난리 났죠. 지금 뭐 거래대금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신규 상장주도 많잖아요. 주식시장 좋아서. 아마 때로 지금 벌고 있어. 지금 은행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지금 뭐 증권맨의 그 몸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연애 프로에도 증권맨들이 다시 많이 출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게 시류를 다 반영하거든요. 연프도. 자, 그래서 지금 증권주들이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여러분들이 거래 많이 하시는 증권주들은 정말 폭등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퍼져가지고 아까 말한 소외된 업종까지 온기가 정말로 다 미쳤으면은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방원도 다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조방원이 IT에 좀 밀려가지고 안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안 떠나시고 오늘까지 참으신 분들은 드디어 다시 가고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6%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 3%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114만 원에 다가서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9% 가까이 오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2% 오르면서 10만 원대 진입을 하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조방원의 한 종목씩 아직도 10위 안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갔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정말 오랜 어떤 봉인지를 해제하고 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그 전까지 사실은 우리 이 강세장의 초반부를 이끌었던 게 조방원이죠. 조방원이 이제 조금 쉬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또 5,500을 넘어서면서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되면 든든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주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자동차, 현대차의 조방원, 그다음에 금융주까지 합세를 했기 때문에 정말로 시가총액 상위의 파워는 아주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HD 현대중공업도 6% 오르지만 하나오션이 더 오르고 있거든요.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지금 오늘까지 참으신 분들은 오늘 이득이 좀 나기 시작하는데 자, 뭐 많이 봤으니까요. 지금 암모니아, LNG 이중연료 추진 기술 있고 저거 그쵸? 앞으로는 이제 뭐 국제회사기구에서 점점 더 그 기준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굉장히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연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고부가치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두각을 받겠죠. 자, 매출액이 25.8%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236.2% 증가, 당기순이 흑자 전환했고요. 아직 4분기 실적들이 다 여기 기업계획에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기업계획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될 겁니다. 기업계획 반영이 돼서 저기 다 들어갈 것이고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FN 가이드에서 나온 거를 따와서 저 기업계획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아직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서 수정이 되진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3분기 실적을 보고 있는데 뉴스라던가 증권사 보고서 보시면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다 합산이 되어서 2025년도 전분기 실적이 합산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양 플랜트는 해외 프로젝트 완수 실적을 바탕으로 최저가된 원가 절감과 안정된 수행 계획으로 시장 실을 확보하고 있다. 선박 부분, 해양 플랜트 부분 다 잘 되고 지금은 사실 군함 부분이 지금 이슈가 지금 계속 불고 있죠. 자,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또 우리나라는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 여행주에서도 보면은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떤 기회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군함 부분은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서 기회가 나와요. 지금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의 사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기회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를 원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도 트럼프가 얘기해갖고 또 지금 떴죠. 근데 캐나다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캐나다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우리나라한테 더 좋아졌어요. 지금 캐나다랑 미국 사이가 계속 좋았으면은 캐나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투자를 물론 군함에 대한 투자나 국방비의 투자는 계속 스테디하게 하겠죠. 근데 갑자기 뭔가 땡겨서 하는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캐나다를 침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5년 동안 530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하죠. 보니까 미국에 대한 국방 의존도 축소. 트럼프가 계속 51번째 주가 되라. 그럼 우리가 뭐 방위도 다 해주겠다. 이런데 이제 굴욕적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호주도 항상 사실 미국의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이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조 원 규모의 첨단 역량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사이버 인공지능 자율주행 뭐 다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저 부분이 들어있죠. 해저 역량. 잠수함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호주랑 캐나다가 또 새로운 어떻게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 하나오션의 수주처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캐나다, 호주 지금 다 걸려 있는 상태고. 자, 커뮤니티에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 움직이는 건데 이제 변기에 앉아 있는 펭귄이 위로 이제 로켓처럼 치솟는 장면인데요. 일단 펭귄 얼굴을 지금 캡처를 해봤습니다. 펭귄 얼굴이 없고 이제 밑에 불꽃만 나는 거를 캡처하면은 누가 날아가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펭귄을 캡처했고요. 자, 내가 너 팔아서 삼성 났다. 사랑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물론 어디를 가도 이득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거를 팔아서 조금 기다리는 게 조금 지루해가지고 삼성 가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 오늘 19만 원 가까이 가니까 이득 나신 거고, 근데 이분은 이제 하나오션을 좀 사랑하는 것 같죠. 왜냐면 그냥 웃지 않고 울음 표시를 한 거 보니까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팔아서 삼성전자 가서 수익은 났지만 하나오션을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련에 대한 어떤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얘 캐나다에서 좋은 소식 있나 본데 외인들 겁나 돌아오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슈랑 똑같죠. 지금 캐나다에서 어떤 즉 국방비를 굉장히 몰아 넣으면서 뭔가 수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우리나라 HD 현대중공업 다 후보들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좋은 소식이 미리 있는지 외인들이 지금 선침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외인들의 오늘 힘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 종목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어. 간사한 나 자신.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거죠. 하나오션이 며칠 동안 한 1, 2주 동안은 굉장히 미웠을 거예요. 그렇죠? 안 가니까. 왜냐면 내가 이거를 안 갖고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있었으면 어떻을까? 되게 미웠겠죠. 근데 오늘 미움을 참고 오늘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다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금 더 빨리 행동했고 삼성으로 가신 분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오늘 일단 다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번에는 삼성을 팔고 하나오션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어떤 데로 가든 어쨌든 지금 다 좋아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반도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좋아요. 오늘 PSK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소부장들이 굉장히 좋죠. 자, 갑자기 2차전지가 아까 전에 이렇게 가지 않았는데요. 알테오젠이 1위를 하고 있었는데 2차전지가 갑자기 폭등하면서 1위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1위로 바뀐 모습이고요. PSK 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 그리고 PSK 이 두 종목이 있는데 지금 둘 다 반도체 소부장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반도체 제조 공정 후공정인 패키징 장비. PSK 홀딩스는 패키징 장비의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후공정에 해당되는 거죠. 후공정에 대한 중요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공정에서 이 어떤 치열한 어떤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격차를 내기가 서로가 버겁다 보니까 이제는 패키징 검사 쪽이 중요해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에 패키징 검사는 그냥 이제 전공정에서 화려한 기술들을 통해서 최첨단 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좀 잘 싸고 그냥 분량만 그 검사하는 뭐 그런 걸로 지금 그런 단계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경쟁의 어떤 단계가 됐어요. 누가 조금 더 패키징을 잘하고 누가 조금 더 검사를 잘해가지고 그 한 치의 차를 벌리느냐 그 싸움이 됐기 때문에 후공정이 중요해지고 있죠.
자,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2.9% 증가, 영업이익 30.8% 증가, 당기순이익 33.3% 증가. 자, 이것도 4분기 실적이 아직 그 업데이트가 안 된 모습이죠. 자, 스마트폰 빅데이터 AI 수요처 확대, 4차 산업 관련 서버용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되고 있다. 자, 지금 다 이 D램, 낸드 플래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는 건데 여기도 지금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팬아웃 패키징 기술 발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 패키징에 관련되어 있구나 볼 수가 있겠죠. 아까 후공정이 크게 패키징하고 검사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포장 분야, 패키징하는 분야에 지금 이 후공정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를 보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 의견이 나왔군요. 88,000원 의견이 나왔고요. 기존 대비 28% 상향을 한 의견입니다. 보니까 인공지능 칩과 고대역 고대역폭 메모리 결합한 칩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코어스라고 하네요. 이게 TSMC에서 하는 그 방식이거든요. TSMC에서 지금 코어스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칩 그리고 HBM 이게 다 한 판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한 판에. 옛날에는 여러 각가지 기판에 요쪽 기판에 뭐 인공지능 칩, 요쪽 기판에 HBM, D램, 낸드 플래시 다 따로 있었는데 이제 완전 밀집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잠실 가보면은 롯데월드 타워부터 시작해서 롯데마트, 롯데 뭐 슈퍼 다 모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한 공간에 다 몰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그게 TSMC에서 생산을 늘리기 때문에 PSK홀딩스가 이득을 보는 구조다. PSK홀딩스는 그건 무슨 장비라냐? 아까 디스컴 장비랑 리플로우 장비 이게 주력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막 찌꺼기를 치우고 우리가 이 지금 반도체 3대 공정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 예술 작품 만드는 거예요. 막 뭐 우리 찰흙 만들 때 찰흙을 막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다 새기고 싶은 거를 칼로 새기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찰흙 가루들 나오면 어떻게 돼? 입으로 후 불고 그쵸? 그다음에 또 깨끗이 이 기름 약을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예쁜 돌에 막 새겨진 거 만들잖아요. 인사동 가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반도체 공정하고 비슷해요. 그 중간중간에 가루 나올 때마다 치워야 되고 그쵸? 그리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 때마다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 하는 게 디스컴 장비, 리플로우 장비거든요. 그런 공법들이 많이 쓰이게 되는 게 코어스 이 지금 그 공법이 지금 적용이 되면서 더 많이 필요가 되게 됩니다. 실리콘 관통 전극 TSV죠. TSV 공정 생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가지고 HBM 후공정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코어스 투자가 이걸 메울 거다. 그래서 지금 TSMC와 코어스와 PSK홀딩스의 디스컴 리플로우 장비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지금 수요, 이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올해 고객사의 TSV를 통한 생산 일부 확장이 계획되어 있다. 하반기에 추가 실적 상승 요인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88,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PSK홀딩스 상당히 지금 좋은 종목인데 사실 그 댓글창에는 그렇게 많은 의견이 없어요. 자, 일단 매도 다음 주에 다시 죽기는 저분이 저번 주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자, 저번 주에 42.7%의 수익을 내고 파셨는데 42.7%면 엄청난 수익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요즘에 하도 무슨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 수익이 많아서 그렇지. 자, 200만 원 단위 수익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자, 근데 저분이 저번 주에 팔고 이번 주에 다시 죽기로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첫 시작일부터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웃돈을 주고 다시 샀을지 안 샀을지가 아직 궁금합니다. 저분의 아이디어를 기억해놨다가 올리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눈에 확 띌 거예요. PSK홀딩스는 아까 지금 하나오션만큼 글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거든요. 하나오션은 오늘 하루에 올라온 글만도 많이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한 페이지에 5일, 6일 전 글들이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안 올라와요. 그 다음에 호재 있나요? 이건 왜 오르는 건가요? 오늘 올라온 글인데요. 호재가 있나 왜 오르는 거냐?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받는 거고 TSMC가 강하다 보니까 PSK홀딩스는 더 TSMC 밴더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연동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니 오늘처럼 폭발하는 날 왜 이렇게 잠잠하지? 스마트 개미들 냄새 맡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오늘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K홀딩스는 조금 없으니까 하나오션에서 꼽았는데 자, 이게 그 미국의 그
저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에서 막 흉내내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저기처럼 세러데이 나이트처럼 거기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밈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의 어떤 정말 현란한 춤입니다. 이게 지금 저 동영상을 여기 못 담아서 그런데 캡처한 거거든요. 트럼프를 밈을 한 건지 개그맨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손발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즈야 갈 때 됐제. 하나오션 이제 드디어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하나오션 사랑한 만큼 지금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중독이 돼갖고 한참 봤거든요. 그래서 저 춤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 밈과 제 춤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오션 가즈야 갈 때 됐제. 오늘도 코스피가 5,600선을 돌파하며 설 연휴 이후 랠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실적이 뒷받침되는 반도체와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연일 신고가를 새로이 써내고 있는데요. 3월에는 6,000선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83%가량 오르면서 5,66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5,673포인트까지 고점을 새로이 썼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5,6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 좋았는데 코스닥이 개장한 지 2시간가량 지났는데 오름폭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1,151포인트까지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200은 2.87%가량 상승한 837선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중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매도폭을 조금씩 키우면서 2천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세 유지하고 있고요. 6천억가량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7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장 초반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매수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합쳐서 약 9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9천억가량의 매물을 토해내면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지금 매매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해서 6원가량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해서 6원가량 상승 출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개장 직후 3원가량 올랐고요. 1,45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오늘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가 AI 서버용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에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MLCC 공급업체인 무라타 제작소가 지난 17일 인터뷰를 통해 AI 서버용 MLCC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분기 말까지 실제 수요를 보다 명확히 파악한 뒤 분기 내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기의 수익성 개선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삼성전기 컴포넌트 사업부의 재료비 비중이 20% 초중반 수준으로 고정비 부담이 높은 구조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가동률이 상승할 경우 영업이익률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MLCC 가동률과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는 설명입니다. MLCC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면 ROE 개선과 함께 멀티플 확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AI 하드웨어 관련주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오늘 신고가를 새로 선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기준 11.71%가량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34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5만 7천 원까지 신고가 새로 선낸 상황이고요. LG이노텍 주가도 오늘 함께 강세인데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데 LG이노텍 4.74%가량 오르면서 25만 4천 원 선 지나갑니다. 두산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주가도 5% 넘게 튀어오르면서 99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행동 계획에는 미국 조선소가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초기 계약 물량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브릿지 전략이 담겼습니다.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는데요. 백악관은 또 현재까지 최소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미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달러 규모의 조선업 패키지를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은 오늘 미국의 해양 행동 계획은 조선업 투자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라며 이번 브릿지 전략이 한국 조선 산업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행동계획에 발표된 정책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 속 오늘 조선주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8% 넘게 튀어오르면서 14만 1,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함께 강세입니다. 오늘 관련된 마스가 협력 기대감에 6.81%가량 급등 5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는 2011년 미국에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1월까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를 포함해 총 101만 4,943대를 누적 판매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2021년 7만 5천여 대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는 9만 8천여 대, 2023년에는 15만 9천여 대로 늘었고요. 지난해에는 25만 9천여 대로 연간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중도 26%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1월에도 1만 7천여 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30%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고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판매 유형별로는 하이브리드가 75만 9천여 대로 75%를 차지했고요.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엘라베마 공장과 메타플레트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현지 친환경차 생산을 확대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현대차 주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0.8%가량 오르고 있고요. 50만 2,500원 선 지나가면서 50만 원 선 위로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기아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2.93%가량 오름세 16만 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시대 개화와 함께 대표적인 피지컬 AI 중 하나인 로보택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생산 전용 차량인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로보택시 시대와 함께 전기차에 대한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올해 자율주행 산업이나 로봇 택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드시죠?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산업 이야기 그리고 전략 분석 도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자율주행과 로봇 택시의 중요한 원년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그동안에는 네.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부터는 이제 수익화,
그다음에 대량 생산이라는 어떤 분수령을 넘는 해다.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구글 웨이모는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격적 도시 확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개의 도시에서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한 20개 도시로 확장하는 전략을 갖다가 취하고 있고요. 네. 뭐 테슬라는 전통 전형적인 어떤 그 로보택시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의 그 고유 브랜드인 사이버캡 생산을 갖다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근데 이거는 두 가지예요. 일단 사업자로 하는 로보택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걸 갖다 $30,000 이하로 해가지고 개인한테도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가 자율주행 산업이라든지 로보택시 산업의 어떤 원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현대차의 경쟁사를 웨이모와 테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뭐 앞서 있는 건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얼마만큼 앞서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걸 봐야지 이게 될까요? 지금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네. 이게 SA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기준으로 레벨 4를 달성한 건 웨이모가 유일해요. 네. 그러니까 레벨 4라는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있는데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단 레벨 5랑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한정된 구역, 허가받은 구역이겠죠. 그다음에 특정 어떤 환경들, 그게 뭐 날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두 가지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한 어떤 자율주행을 갖다가 실현했다는 거고요. 사고가 나게 되면은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시스템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주행 환경을 벗어날 경우에 인간의 개입 없이 뭐 스스로 안전한 어떤 갓길에 스스로 해가지고 정차를 하거나 위험을 갖다가 회피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뭔 지오 펜싱인 어떤 개념이라는 거예요. 레벨 5는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이 없어요. 어디서나 운전이 가능하고 완전히 운전자 개입 없이 어떤 날씨, 어떤 환경, 어떤 도로에서도 운전이 가능한 걸 갖다가 레벨 5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밀 지도가 구축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일단 운행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이제 사실 그 웨이모 같은 경우는 6세대 드라이버를 갖다가 올해부터 선보였어요. 이 6세대 드라이버의 어떤 기술적 진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뒤에서 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담당하는 요원들이 기존에는 그 이 차량에 탑승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탑승을 안 하는 거야. 차량 스스로 시스템 자체가 이제 스스로 운전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센서들의 어떤 가격 그 다음에 개수들을 갖다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가령 이전 세대, 그러니까 5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5세대에서는 카메라만 무려 29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개의 라이더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카메라 수를 갖다가 13개로 줄였고요. 라이더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뭐 기존의 5개에서 4개 정도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6개 해서 360도 전방의 감지 능력이 향상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센서 수는 한 42% 감축을 했고요. 동시에 비용은 50% 정도를 갖다 다운시켰어요. 네. 기존에 그 센서 비용만 해가지고 한 $40,00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이걸 갖다 $20,000 이하로 낮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초고해상도 이제 어떤 비전을 채택해서 1,700만 화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이게 최대 500m 정도를 갖다가 사물까지 정확하게 식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동시에 이제 음향 감지까지 할 수 있어. 가령 뭐 구급차라든지 그 소방차가 막 뒤에서 다 달려오면은 그거를 인식해서 안전하게 길을 터주는 이런 어떤 기술적 진보까지 이뤄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 구글 웨이모 6세대 드라이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런 기술이 뭐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탑재가 돼서 로보택시로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그러니까 궁금했습니다. 그 네. 완전한 무인 택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그게 26년 2월부터 올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차량에는 기존에 이제 그 기존의 차량들을 완전히 대체한 6세대 차량은 뭐냐면 현대차 아이오닉 5. 그다음에 이건 승용차죠. 그다음에 이제 지커의 PBB 기반의 그 어떤 차량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스타렉스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차종으로 완전히 6세대 드라이브에서는 대체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운영 범위가 대폭적으로 확장이 된다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피닉스라든지 LA 정도에서만 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개 도시로 넘어가는데 마이애미, 애틀란타, 보스턴, 뭐 세크라멘토 등 해가지고 20개 도시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부터. 가장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디트로이트라든지 미니애폴리스, 덴버 여기는 추운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혹독한 겨울철 눈길 주행 능력을 갖다 검증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고속도로 운행에 대한 어떤 검증도 통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행 거리,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한정된 어떤 도시 내부에서는 움직였는데 고속도로를 탄다는 얘기는 거리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금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네.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웨이모의 어떤 그 수익성 여기에도 굉장히 어떤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로 발을 넓힙니다. 영국 런던. 그다음에 일본 도쿄에서도 지금 시험 운행 중이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매출액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25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간 일주일에 한 45만 건 정도를 탑승 기록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얻는 수익 자체가 매출액이 약 3.5억에서 4.5억 원 정도, 4.5억 달러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느냐? 보수적으로 한 10억 달러. 예.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볼 때는 한 18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YOY, 그러니까 직전 연도 25년도에 비하면 한 3배 이상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당 한 100만 건 정도 그 라이드 달성 및 그 평균 요금 자체가 이제 장거리를 뛰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죠. 고속도로를 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고속도로까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거리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평균 요금 자체가 올라가니까 네. 이게 아주 낙관적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18억 달러. 그렇게 된다면 이게 빌리언 달러 그룹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보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2월 초에 160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갖다 유치를 완료했어요. 보통 스타트업은 시드머니, 시리즈 A, B, C, D까지만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E까지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벤처 자금들이 여기에 몰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업 가치가 현재 어느 정도 평가받느냐? 약 1,260억 달러 정도로 평가받습니다. 이게 한 182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 코스피 시총으로 놓고 보면 현대차를 앞서서 3위 정도 하는 시총. 엄청난 어떤 시총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24년도만 해도 한 450억 달러 정도 가치를 평가받았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미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네. 이게 자율주행차가 앞으로도 상용화가 더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네네. 뭐 차종이나 네네. 모델도 더 좋아질 테니까 네.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은 전기차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차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네. 여기는 수많은 센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라는 움직이는 슈퍼컴퓨터잖아요. 엄청난 전력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 내연기관차의 조그만 배터리로는 이게 충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밀하고 빠른 제어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전기로 전기 모터를 갖다가 제어하는 거니까요. 네.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율주행차는 아까도 얘기했던 순수 자율주행차는 레벨 4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안전요원이 탑승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위험한 상황에 뭐 처하게 된다면 순간적인 어떤 제어가 필요하겠죠.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레벨 4 이상부터는 운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레벨 5 정도가 되게 되면은. 그럼 거기는 움직이는 생활 공간 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서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이 전기차라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공간을 마음대로 어느 정도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로 그 자율주행차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전기차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사실은 올해부터는 캐즘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자가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6년, 이제 올해는 상용화 초기 단계니까
이게 연간 한 3만 대에서 5만 대 수준의 전기차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이거 별로 안 되네 그럴 것 같은데 2030년 되면 이게 완전한 대중화 단계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 로보택시 운행 대수가 약 250만 대에 달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0만 대면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현대차가 작년에 글로벌리 시장에서 판 EV, 순수 EV 차량이 몇 대냐? 약 27만 대거든요. 네. 그거의 10배 정도 되는 시장 규모가 새로 생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순수 전기차 판매 대수는 중국까지 다 포함하면 작년에 한 1,42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250만 대가 여기에 더해지는 거는 그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게 이제 일반 그 B2C 어떤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이모라든지 가령 뭐 그 모셔널이라든지 아니면 우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자율 로봇 택시들이 보통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이거는 B2B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 대씩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기업이 주문을 할 때는 뭐 수천 대씩 주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웨이모가 아이오닉 5를 28년까지 뭐 5만 대를 사겠다. 근데 현대차에서는 그걸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 뭐 그 정도 어떤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는 뭐 예상. 합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수요가 될 거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훨씬 더 한 수를 더 뜹니다. 뭘 얘기하냐면은 올해부터 사이버캡을 연간 200만 대 규모로 생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테슬라 자체의 어떤 로보택시 사업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개인들한테 일반 B2C 시장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한 3만 달러 이하로 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만 달러 이하 같으면은 그 미국의 시장에서 충분히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 네, 이걸 갖다가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존의 모델 뭐 S라든지 모델 X에서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델 Y 같은 경우에 이제 FSD가 채용이 돼 있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성을 넓힌 사이버 캡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걸 로봇 택시로도 운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팔겠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개인들이 그 전기차 어떤 그 사는 그러니까 수요보다도 로봇 택시 수요가 뭐 더 적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가령 뭐 글로벌리하게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순수 전기차 판매가 한 1,420만 대 정도 됐는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 돼봐야 연간 250만 대니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수요가 있는 거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보택시는 그 한 가지 그 특징을 꼽자면은 일반 개인들의 어떤 자가용에 비해서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죠. 교체 주기가. 왜 그러냐면 택시도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이게 로봇 택시가 택시 로봇 아닙니까? 택시니까. 이게 하루에 20시간 이상 가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연간 많이 뭐 이렇게 달린다고 해봐야 일반적으로 뭐 직장인들이 글쎄요 연간 한 2만 킬로 타기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요? 좀 집이 멀어가지고 출퇴근 거리가 길다 그러면은 그 이상 뭐 장거리 주행을 한다고 하면 뛰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한 2만 킬로 정도를 뛴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 로봇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킬로 정도를 뛴다고 합니다. 풀가동도 가능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건 뭐 자율주행 로봇 네, 택시는 네. 연간 한 10만 킬로 이상을 주행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더 또 가혹한 주행 조건일 거고 왜 그러면 시내 운전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복잡한 도심에서 이제 로봇 택시들이 주요 운행을 할 테니까 주행 환경 자체도 훨씬 더 가혹하니까 교체 주기가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로봇 택시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한 5년 네.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차를 갖다가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중간 정도의 어떤 그 완전히 비관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낙관적이지도 않고 중간 정도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매년 수백만 대의 전기차가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신규 시장이 새로 생겨나는 거다. 그 시장 자체가 생겨나는 원년이 바로 올해부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예. 전기차 캐즘도 결국 이제 자율주행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원년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 모멘텀을 장착하고 있으니 네네네. 또 좋아질 가능성. 그럼 2차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힘이 올해 실릴 이제 가능성.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 현상이 깊어질 거다 보조금 네. 중단을 해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캘리포니아에서 보조금 뭐 주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이 로보택시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로보택시 수요가 생각보다 그 굉장히 그 웨이모 같은 경우도 이제 몇만 대 수준으로 이제 20개 도시로 확장을 하니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거고 테슬라의 그 사이버캡이 생각보다 3만 달러 이하로 나와가지고 반향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올 하반기 이후에는 생각보다 상당한 대수의 어떤 확산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어떤 볼륨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줄까라는 거에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이게 사실 이제 남의 나라 먼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상용화의 시대가 지금 성큼 온 만큼 투자 전략 뭘 공략해야 되는지 좀 답을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관련에 대해서 전략 윤석철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우리 증시, 오늘도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연휴 공백에도 무색하게 코스피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불어온 기술주발 훈풍으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코스피가 7,9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기록적인 이익 성장과 함께 풍부한 유동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미증시에서는 최근 AI 거품 우려로 급락했던 기술주가 반등에 나서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론이 5%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19만 원 선을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90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HBM4 조기 양산이라는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증권주, 오늘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증권주 최근 증시 화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또 3차 상법 개정안에 불이 붙으면서 오늘 증권주 다수의 종목들이 상한가로 직행한 점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오늘은 조선주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해양 행동 계획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오늘 조선주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도 오늘 맑음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는데 한국연구진이 우주 태양광 등에 활용되는 핵심 소재에 대해서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발 오늘 훈풍을 타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의 신규 원전 사업인 두코타니에 이제 증기 터빈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변하면서 오늘 원전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도 오늘 모처럼 기지개 켜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에즈 운하가 다시 막혀서 해상 운임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오늘 국내에서 해운주가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IB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245조 원, 노무라 증권에서는 243조 원을 제시했는데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목표가도 29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NHN 작년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었죠. 오늘 증권가 여러 곳에서는 전 사업 부문 성장이 기대된다며 NHN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LS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고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브라질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목표가를 7만 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그룹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장중 19만 원 선 돌파하면서 강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삼성전기도 오늘 모처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라타가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오늘 기대감 안고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를 기록한 제약 바이오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현대 ADM 항암제 내성 원인을 규명했다는 소식 알리며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광동제약 노안치료제가 미국의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알리며 주가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상 2월 19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 저희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